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20일 동안 일정입니다. 작년엔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째 사실상 전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감이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은 올해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남북관계, 북핵 협상, 고용 문제, 부동산 증세, 제목만 들어도 큰 현안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장기 집권 의지와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입니다. 국회 의정 활동의 꽃이라는 국정감사, 국민과 함께 매의 눈으로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 분석하고 전망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이종근 실장님, 그리고 김종욱 교수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 상임위가 14개입니다. 국정감사의 피감 기관은 753곳,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입니다. 총정리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20일 동안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753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는데 집행안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이뤄져 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였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 되는 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 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고통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야당들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 합의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민생경제와 밀접한 쟁점을 부각하겠다며 국감 대비를 위해 미리 의원 워크숍을 여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 753곳이나 됩니다. 상임위는 14개고요. 그래서 국정감사 관련을 보면 제 경험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300명보다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언론이 주목하고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으면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 맥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 직설 같은 프로그램에서 어디를 주목하고 어느 이슈에 어느 현안에 관심을 갖느냐가 국회의원들에게는 더 큰 관심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의 주제는 평화라고 하고요. 야당은 경제라고 합니다.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현안을 가장 1번으로 보고 있는지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한 바퀴 좀 돌아보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상임위를 주목하시고 어떤 현안을 1번으로 꼽으세요? 저는 뭐 두 곳의 상임위를 지금 꼽고 싶습니다. 두 곳? 그러니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입니다. 뭐 지금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감의 그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평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노력들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서 국민적 지지를 다져나가려고 더 나아가서는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데 아마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실질적인 비핵화가 북한이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일종의 그 북한에 끌려가는 일종의 또 대북 퍼주기의 또 장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외통에서 아마 주 이슈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방위에서는 이제 남북 간의 군사 합의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실효적 조치들이 취해졌을 경우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금 보수 야당과 또 여당의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첨예한 아마 뒷각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계엄 문건이라는 겁니다. 지난 정권 개헌 문건
비상계엄, 계엄, 예, 계엄 문건에 대해서 비상계엄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이 상당히 강하게 공세를 펼치면서 거기서만 그 사안에만큼은 아마 여야가 다시 또 뒤바뀌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북 관계 얘기를 하다 갑자기 개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었습니다. 자, 양쪽이 뭐 할 얘기가 많겠죠. 남북 관계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잘 짚어주셨고. 이종원 실장님은 어느 상임위 주목하세요? 네, 물론 이번 그 국정감사에서 기재위라든지 혹은 말씀하셨듯이 외통위, 국방위 전부 다 사실 핫한 그런 상임위일 겁니다. 전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급히 바꿨습니다. 어디로? 저는 교육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웬 교육위? 왜 교육위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다른 어떤 경제 문제,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이 굉장히 변수가 이제 떠올랐고요. 변수로 떠올라서 현안으로 돼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교육위의 이 유은혜 그 신임 그 장관이 드디어 이제 그 교육과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받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정부 질문만 하더라도 청문회 같은 어떤 그런 스타일이어서 자신의 지난번 그 청문회 때 이 답변했던 것을 다시 이제 그 답변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 상임위가 열리면 아마도 김상곤 전임 그 장관이 실패했던 어떤 많은 정책들과 또는 그 이 혼돈을 그대로 사실은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교육 현안에 대한 이 질타를 유은혜 신임 장관이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분상곤 그 부총리만 하더라도 거물급이었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때 그 뭐 대권 후보로도 거론됐던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혁신위원장을 맡길 정도로 사실은 신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물 정치인이 1년 만에 장관직을 불명예스럽게 사실 퇴진한 셈이 됐는데요. 너무 존재감 없이 그냥 사라져 있어요. 퇴진한 셈이 됐는데요. 사실 늪을 전철을 유은혜 장관이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실력 또는 철학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 어떤 이슈보다도 사실 경제 이슈 못지않게 교육 이슈가 이 국민들에게 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겉으로 드러난 현안에 더불어 한 짐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실패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이미지라든지 혹은 교육 철학을 제대로 못 보여준다면 해서 교육위에서 보여주는 유은혜 장관의 답변 상당히 또 초점이 갈 수밖에 없는 상임위라고 보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송용어로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본인의 워딩이니까 그대로 전하자면 한 놈만 잡아 패는 끈기를 보이겠다 이번 국감에서. 그래서 하나만 찝어서 패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유은혜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지금 청문회 때도 사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라는 건 어쨌든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끝까지 아마도 이슈화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능이 11월 15일이고요. 지금 그 수험생들과 이 학부모들이 수시 원서 쓰고 지금 이 입시 치르느라고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시점이에요. 시점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국정감사하고 맞물리면 이 성남 민심과 공격하기 좋고 방어하기 어려운 교육 문제, 교육 현안 이종호 실장님 아주 포인트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은 뭐 국정 경험도 있으신데 이번 국감 보시면서 여기가 좀 핫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딱 하나를 찍으라면은 어디를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재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재위라 하시면 그 경제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로드맵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정의당이 보니까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 이게 가장 정확한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한 목표인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민생은 살리고 부분이 지금 정부 여당이 좀 자신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이 적어도 일정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소위 평화의 날개로만은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논쟁이 많았었고요. 하지만 그 소득주도 성장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포괄적 성장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폴 로머 교수 같은 경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도 조만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날리고 있고 우리 경제도 계속 저성장 구조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포괄적 성장이라고 하는 IMF나 포용적 OECD나 성장. 포괄적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저성장 문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남관계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만 평화를 위한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중요한 첫 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놀라운 건 뉴욕타임즈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중산층의 꿈이 무너진 경제회복이라는 기사인데 지난 15년 동안 미국 가구 임금 소득이 70% 가까이 축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정도가 줄어든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소득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위 분배 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정쟁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위 그래서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계기에서 소위 그 업무 추진비와 같은 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좀 비전 있고 세계 경제의 흐름과도 조용할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들을 기재위에서 좀 국회의원들이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업무 추진비 얘기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 논란이었고 심재철 의원 통로로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기재위 맞죠? 네네, 거기서 그럼 거기도 이제 2라운드가 국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뭐 걱정을 하는데요.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저는 자유한국당 비롯한 야당이 업무 추진비를 계속 제기하는 건 오히려 까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여당도 계속 판문점 비준 선언에 목매이는 것도 상당히 까먹는 것 같다. 저는 민심은 판문점 비준에 대해서 비준 동의를 비준을 통과시켜라 말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잘 가꾸어 나가고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야 모두 마찬가지로 좀 균형 감각 있게 좀 이번 국정감사를 좀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발언이시긴 한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비준 동의라는 거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 거고 원 오브 댐인데 그게 어떤 목표가 돼서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돼서 와장창 충돌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싫죠. 왜냐하면 국민 한 55% 정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준 동의하거나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그래서 그러나 뭐 총리, 민주당 대표 지금 비준 동의 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총리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죠. 국민 여론이고 민심이기 때문에 민심을 따라가지 않는 정치는 항상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민심의 발목이 잡혀서 한 발도 못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연성들 갖지 않게 되면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소위 그 정치 문제에 관련해서 이념적으로 경로된 접근을 하게 되면 항상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생기게 되고 한 발, 두 발, 세 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문점 비준 동의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됐겠다. 이 정도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생 혼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교수님 그 용어 하나만 다시 좀 재차 좀 여쭙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기재위에서 국감에서 핫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지금 포용 성장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익숙해요 저희가. 교수님 말씀이 지금 포괄 성장이라고 용어를 자꾸 쓰셨는데 다른 포용 성장과 같은 개념으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입니까? 같은 용어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인클루시브 그럼... 성장이라 해가지고요. 2008년도 그래서 이제 포용 저는 포괄. 아마 그렇게 용어를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에서 저는 그 성장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과 관련된 논쟁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담론의 이동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포용적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뭐 그런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와 변형을 향유하는 형태의 성장이라고 정의한 건데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용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기조화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윤종원 경제수석이 새로 오시면서 이 유럽의 OECD가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를 갖고 와서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 성장, 포괄 성장, 포용적 성장 이렇게 좀 바꾸자고 해서 네이밍을 바꾸자는데 잘 안 바꿔지네요.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대선 공약 때 이야기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포용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종원 경제수석이 교체되는 과정. 그런데 윤종원 그 경제수석이 바로 전임 지가 그 OECD 그 주재 대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OECD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경제성장 정책 중에 하나가 포용성장이라는 것이죠. 네. 그 포용성장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도 들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만 계속적으로 외칠 경우에는 일종의 분배 정책처럼 뭐 비치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이 그럼 가면 우리의 먹거리는 언제 만드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 부딪히니까 혁신 성장도 같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아우르기 위해서 지금 동원된 그 용어가 포용성장인데 그 포용성장이라는 단어가 윤종훈 수석이 오기 전부터 사실은 이 정부가 쓰기 시작했고 윤종훈 수석을 임명할 때 그 나왔던 그 배경 설명 중에 하나가 윤종훈 수석이 바로 OECD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OECD에서 나왔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발탁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정책의 초점이 소득주도 성장을 아우른 이 그러니까 그 혁신 성장까지 포함하는 그 조금 광범위한 쪽으로 패러다임이 약간 이동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포용성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저는 전체적인 기조는 바뀌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균형 감각을 가지려는 아마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그게 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득 주도 성장이 됐든 포용 성장이 됐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 정책이 이번 국감에서 핫 이슈가 될 거라는 데는 다들 동의들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얘기 나온 김에 이거부터 해보죠. 지금 야당이 하나만 정해라 해서 큰 화두가 뭐냐 그랬더니 야당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민생, 경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곧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왠지 안 좋을 것 같고 김동연 부총리가 이미 운을 띄워놨잖아요. 국회에서.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미국 금리는 올라고 우리도 금리는 올려야 된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야권의 민생과 경제 불황에 대한 이 공격을 정부 여당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좀 잠옷 궁금하긴 합니다. 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사실은 이번에 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제는 내적인 어떤 환경, 외적인 환경 두 부분 전부 다 사실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일자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 포션을 좀 비중을 많이 뒀죠. 그래서 일자리 현황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분 홍보에 어떤 치중을 좀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전에 2017년도까지 매월 20만에서 30만 정도의 고용이 이루어져 있었던 수치가 지난 8월 달에 3천 명으로 꺾이더니 이번 9월 달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그러면 고용률이 증가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가 된다. 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해찬 당대표가 사실 그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당정청에서 한 말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실 경제가 내가 그 총리 이후에 이 총리 공직 이후에 한 번도 좋다는 얘기 못 들었다라고 하신 말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전에 논의됐던 게 지표가 나빠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한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정청 모두 다 이 고용 지표가 최악이라는 것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지금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은 국정감사에서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가지고 핵심 쟁점이 될 것인데 지금 야권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 탓이다라고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럼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탓이다 이럴까요? 뭐 박근혜 정부 탓이다, 이명박 정부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지난 한 7월 이후부터 이 정부의 어떤 기조가 좀 바뀌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7월 달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이 담론의 어떤 이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물론 2월 달부터 시작했지만 아까 혁신 성장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아주
세게 걸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업 총수들을 만나거나 혹은 또 경제 단체들을 만나는 행동들, 그런 이 정치 행보라든지 혹은 어떤 발언들이 그러니까 규제 개혁 쪽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장차 먹거리에 관련된 어떤 발언들을 하고 하면서 이런 행보들로 하여금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실책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행보를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사실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 아마 경제 쪽 부처에서 내놨던 우리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출과 관련한 어떤 지표들을 또 내놓을 테고 실질적으로 좋은 어떤 상황들도 많다 해서 그런 점으로 많이 방어를 할 테고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오겠지만 다른 경제 지표 좀 좋은 경제 지표를 강조를 해서 그거를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이미 그 보고서도 앞으로 하반기에 경제 정책과 관련한 어떤 그런 이 방어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였거든요. 그걸 좀 더 심화시켜서 몇 가지 어떤 지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출은 좋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김 교수님. 네.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놈만 잡아 팬다라고 하는 이 예고를 했을 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그 타겟이 장하성 청와대 경제실장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뭐 가장 핵심적인 분이겠죠. 그분이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기재위에서 그렇게 갈까요, 분위기가?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쪽에서 야당에서는 야권은 그렇게 나올 것이다. 뭐 당연히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되는 거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지표 자체가 이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표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여당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이 장기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 1년 반 동안의 문재인 정부 꼭 탓만으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누적된 문제가 이제 와서 터지는 것이지 이거를 전부 다 현재 문재인 정부 탓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논리도 존재합니다만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경제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무분별하게 소위 규제를 없애버리고 이런 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잘 만들어오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위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지금 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건 이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들을 통감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 정책 자체가 일정한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최근 보니까 일자리 정책에 성과가 없다는 게 67%고 소득주 성장이 일부 수정했다는 얘기입니다. 45%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랑 소득주 성장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그 앞단에 있는 공정경제랑 혁신성장과 관련돼서 많은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고 혁신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다시 잘 선순환해서 일자리로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되는 방식들의 선순환 구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시간적인 부족함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 큰 성과가 없었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좀 세 가지 정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슈퍼예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야당도 적어도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응대해야 된다. 단기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도 동의하고 그 예산들이 씀씀이가 잘 되냐의 문제인 거지 그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저는 그래서 좀 시장과 조화로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정책적인 선회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역으로 기업도 이런 시그널에 맞게 자체의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분명히 상회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관련 문제인데요. 저는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저임금 문제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책을 위해서 뭐 100여 회 정도 현장을 가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료들은 좀 선제적으로 현장의 모습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가서 100회 현장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지만 좀 단계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적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관료에 대해서도 좀 청와대 또는 대통령 차원에서 아니면 또 여당 차원에서 충분히 무엇이 문제 있는지에 대한 관료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좀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세 분의 말씀이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는 설명은 이제 충분히 되는데 저는 좀 질문을 구체적이고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제가 야당 의원이라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다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최저임금 차등 지급할 거냐 말 거냐 대답해라. 이렇게 질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뭐 후유증, 문제점, 뭐 수없이 이제 다 이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정부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최저임금 답을 해라. 예스냐 노냐. 차등 지급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질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시라면 네. 지금 현재 기조로 봤을 때 그거 받아들일 거 국정감사에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뭉치고 넘어가서 그냥 논란만 하고 떠들다가 끝날 일입니까? 뭐 그런 관점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실 그 제가 생각해서 최저임금의 그 차등 적용 자체가 네. 한국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정부나 여당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나라가 좁고 업종별 이렇게 경계를 나누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그 최저임금의 여러 가지 차등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뭐 미국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미국은 뭐 우리 경제 단위보다 훨씬 더 큰 경제 단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주 한 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한반도보다 훨씬 더 큰 경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차등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이 서울 집중으로 다 몰려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차별을 둔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실행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안 그래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 지역 간 차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업종 간 또 산업 간에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또 차별과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걸 함부로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자기가 최저임금제의 차등 적용을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놓여 있다. 이것이 오히려 덕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을 자초할 수 있겠더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대답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제가 예측했던 그런 예상 답변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정확히 해주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나올 거고 답변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됐을 때 국정감사라는 걸 통해서 야권의 이런 공격을 결국은 이렇게밖에는 답변 못할 거거든요. 기재부 장관은. 여당은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여당 내에서도 이거 차등지급 문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막상 하려고 들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여당 입장에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답을 내놔야 될 어떤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연합이라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군이었지 사실 자신들의 어떤 이 적이 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이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는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지지를 해왔던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등을 돌린 셈이에요. 그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의 어떤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지금 뭐 국정감사에서 답변은 그렇게 그 정부 측의 어떤 입장은 그렇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해법을 내놔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업종별, 지역별은 문제가 있더라도 규모는 또 5인 이하라든지 그러니까 업종이랑 상관없이 규모로서도 대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런 업종별, 지역별 사실 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집단이. 그런데 그 집단이 같은 목소리로 그 답을 내놔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접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사실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총선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또 그런 또 이 정당 간에는 또 그런 정치적 지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좀 있군요. 한 가지 저희가 좀 수정하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서 국정감사 그러면 여야가 충돌한다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만 그거 잘못 쓰는 겁니다. 국회가 정부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야가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야가 함께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감사하는 국정감사인데 하도 그거는 정부 장관은 멀쩡하니 서 있고 여야 의원들이 그냥 본질 아닌 거 가지고 너 몇 살이야 왜 반말해가지고 맨날 싸우다 보니 여야가 충돌한다고 기사들을 쓰지만 그건 잘못 쓰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저임금만 또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야당하고 무조건 싸울 수만도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올라간 상황인데요. 그걸 다시 뒤로 낮추다거나 이런 건 되물리는 건 불가능하죠.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앞으로 최저임금이 계속 앞으로도 올라갈 건데 그걸 얼마만큼 국민들의 생각과 맞게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랑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영업 대책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상당히 큰 타격을 일정을 받은 거니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영업이 너무 많은 거죠. 자영업자들이요. 따라서 자영업자들을 직종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직종 전환을 시켜서 소위 자영업자들끼리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종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랑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는 뭐 정부가 요번에 그 민간투자 활성화 분야에서 뭐 자동차, 반도체 다양한 분야 관련해서 뭐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 창출 효과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직종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대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대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이미 올려놓은 것 같다가 당신들은 이거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타격을 받으니까 내리자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미 올리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자영업자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제시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로만 놓고 보면 소상공인 연합회의 주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미 올린 최저임금을 내려달라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차등 적용을 허용해달라. 두 번째는 내년 거를 좀 덜 올려달라.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의 발등의 불이 등 돌린 지지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다시 얻는 것일 텐데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아서 고민이니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업종 전환을 해주겠습니까? 언제? 나 죽은 뒤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답을 민주당은 내놓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 뭡니까 5인 규모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마 그러니까 이종근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차 교수님은 민주당도 그 타협안 내놓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대선 공약 과정에서 10,000원 까지 무조건 그 최저임금제를 자신이 그러니까 2020년까지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좀 물려서 자신의 임기 내에 2022년까지로 약간 늦추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 10,000원이라는 부분을 양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를 찍었던 다수의 민심은 문재인 정부는 저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뭐 자신의 한때 자신의 지지층이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민심을 생각해서 바꾸기에는 그 말고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는 수많은 또 다른 민심들을 등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하고도 상당히 걸려 있다는 본질적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지금 예를 들면 편의점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 편의점들 같은 경우에
이 그 대기업 본사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출점을 했다는 것이죠.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출혈 경쟁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차제에 최저임금이라는 이러한 그 뭐 논란은 있지만 한계 자영업자들을 오히려 정리해서 이분들을 다른 쪽으로 출구를 열어주는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부담은 감수하고 가자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뭐 저는 뭐 그걸 드러내고 말은 하지 있지 않지만 그러한 전략도 저는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정부와 야당과 여당의 확연한 시각차가 그대로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국정감사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실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미리 예고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저희 최저임금이 뭐가 정답이다라고 여기서 정리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만 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서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거 예고편 보여드리고 한번 잘 지켜봐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문제도 이번에는 기재위에서 기재위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부동산 정책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결국은 뭘까요? 오늘 조간들 보니까 뭐 보수 언론들은 뭐 종부세 중산층도 많이 낼 거다 이렇게 벌써 예고 기사들 많이 냈던데 이거 국정감사 의식한 이런 내용들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기저가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안정이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어떤 분위기냐라는 것과 지금 언론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질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야지 이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을 할 텐데 매물은 별로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내놓은 사람들이 이제 좀 철회를 한다거나 뭐 하면서 집값은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정감사에서 지금 이 해결책이 맞느냐라는 걸 질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초점으로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책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부동 시장에서는 역행을 했잖아요. 나오고 며칠 안 있어서 몇 주 안 있어서 바로바로 가격이 다시 오르고 하는 상황. 현재는 9.13이었죠. 9.13 조치 이후에는 좀 이제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해줘야지만 그것도 마지막으로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 인상안은 여야가 합의하에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될 거다. 네,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갖고 있는 카드겠죠, 그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올린다고 종부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건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 선행돼서 시장에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아직은 통과가 안 된 세법안이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노무현 정부 때처럼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까? 이 실장 그렇게 보세요? 아니요. 똑같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게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초기부터 한 3년까지 어마어마한 종합대책이 나왔어요. 근데 종합대책이 나올 때마다 다시 오르고 그때 당시에도 LTV부터 엄청나게 많은 대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세금을 매겨? 이것이 아마 큰 어떤 그런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공격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충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찌됐든 집값 상승에 관한 하는 급한 불은 끈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급한 불은 껐는데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불안해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부는 마음을 못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종부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종부세 인상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이뤄서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거 좀 얘기 좀 해보죠. 국감에서 지금 야권은 분명히 이게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종부세가 고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도 내게 된다, 세금 폭탄이다 이런 논쟁 재현될 것 같습니까?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세금 더 많이 내기 좋아하는 국민들은 안 계시겠죠. 당연히 세금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싫어하실 것 같고요.
뭐 저 추석 때만 하더라도 가장 큰 이슈가 실제로 평화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부동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어떤 국민들은 좀 강남에 살아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강남 계시고. 살아서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있으니까 종부세가 더 오르고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나까지 오는 거 이런 말씀도 계시고 상당히 그 가장 민감한 문제인 거죠. 근데 핵심은 그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기본적인 뭐 저는 좀 자유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룰을 어떻게 정하냐의 논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더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 문제를 얘기할 만큼의 위치에 처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들 보면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28.6%가 강남 3구에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그분들이 강남 집값 대책을 할 개인적 자격이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뭐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강남에 많이 살고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러나 그분들이 강남 사는 게 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아니지만 소위 이분들이 여기에 사는 이유가 그야말로 강남이 좋아서 살기가 좋아서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른 이익을 갖다가 편취하려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부분 저는 주택을 매입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많고요. 뭐 국회의원들이 강남 3구의 지역구가 다 다른데 굳이 뭐 강남 3구에 살아야 될 이유는 하던 게 없는 거고요. 오히려 여의도 가까운 곳에 사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팔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적어도 정책을 위반하는 자나 이것을 감사하는 분들이 소위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자기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그걸 믿고 거기에 맞게 소위 정부가 추진하거나 국회가 추진하는 문제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데 저는 신뢰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장 9.13 조치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보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더 많았어요. 이거는 근데 관습적인 거죠. 정책을 내놓으니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오르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시장의 반란. 네, 그렇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도 집값 상승은 지금 당장은 막았는데 그 유동성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씨는 남아 있다. 김현미 장관님은 불안해서 잠이 안 오신대요. 그러셔야죠. 장관님은 그러셔야죠. 집값이 이렇게 눌러놨는데도 강남 특정 지역은 언제든지 또 들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그러실 정도로 걱정이 많으시더군요. 그런데 김 교수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장하성 실장님도 청와대 장하성 실장님도 강남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 유명한 아파트에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면 그런 이 정책을 위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좀 3단 논법으로 가면 그건 너무 심한가요? 예를 들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팔았죠. 대치동 사시잖아요. 팔았죠. 아파트를 하신 거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청담동에 집이 있으셨죠. 김상곤 장관께서는 파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그 집을 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까지 강남 3구에 이런 분들이 오게 된 배경이 무슨 공기 좋고 물 좋아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가격 상승이 높아지게 되고 또 높아진 가격만큼 많은 인프라가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에 대한 활용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계속 오신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아신다면 강남같이 다른 지역에다가 이런 지역을 만들어 놓게 되면 분산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분산효과가 발생해서 강남이 집중하게 되는 부동산 정책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다. 강남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강북도 그만큼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강남북이 고르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따진다면 강남발 계속 부동산 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책들을 내놓지 않고 소위 정부가 계속 개입해서 부동산 정책에 개입해서 그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계속 고정된 방식들, 관료적 행정들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관성화됐던 측면이 많은 측면이 들어서 저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을까? 좀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죠. 뭐 이것도 또 이 역시도 주제가 부동산이 아니고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다뤄질 것 같다라는 예고편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드려야 되는데 진짜로 또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듯이 이렇게 정답 없이. 근데 가장 궁금한 거. 종부세 인상 법안이 여야 합의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사실 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권 반응만 놓고 보면 본인들의 지지층을 위해서도 이거 찬성해주기 어렵죠.
그렇죠. 찬성하기 힘든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을 그러니까 이 지금 강행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산하고 묶어가지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과연 그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이 되는 이러한 부분을 예산과 얼렁뚱땅 처리하는 데 대한 또 후폭풍이 또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방식은 그런 무리한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고 여당 입장에서는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승기를 잡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와 정부, 민주당과 정부가 승기를 잡았다? 승기를 잡았다고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9.13 이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매수 움직임이 완전히 지금 사라졌잖아요. 어찌됐든 거래 절벽이 되면서 거래 절벽이 되면서 일단은 지금 집값이 안정돼 있는데 지금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곧 아마 집값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 지금 아마 종부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종부세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때하고는 또 약간 민심이 다른 것 같아요. 민심이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프레임을 통한 이 보수 언론들의 아주 집요한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세금 폭탄의 프레임을 갖고 갔던 그러한 언론 매체들의 그런 파워 매체가 상당히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분석을 해주시네.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액수는 참여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 그 충격과 민심이 달라진 이유는 언론 환경이 변해서다. 뭐 돌려 말하시지 말고 직설적으로 조중동 힘이 빠졌기 때문에 조중동에서 아무리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 기사를 내도 민심이 별로 안 흔들린다 이런 의미세요? 뭐 좀 그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지금 종부세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종부세하고 사실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자신들 강 건너의 이야기인데 아마 그런 생각이 나도 언젠가는 그러면 강남 가게 될 경우 내가 닥칠 문제 아닐까라는 우려를 사실은 그런 그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마 이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는 데서 상대적 박탈감들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죠. 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불로소득 앉아서 딱 뭡니까 이거 자고 나면 5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 사람도 조금 당해도 돼. 이런 야당에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지만 그러한 징벌적 과세가 좀 필요하다는 인식도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금리 문제입니다. 아까 유동성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언제까지 방관하겠습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 연말 안에 지금 금리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 올리게 되면 지금 돈 대출 받아서 집 샀던 사람들 결국 집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까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친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비칠 경우에는 그건 참여정부 시절의 또 다른 하나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 심사숙고하겠죠. 좀 정교하게 봐야 되겠죠. 정교하게. 집값이 앉아가지고 10억 올랐는데 보유세 1,000만 원 더 내는 게 대수냐라는 민심이 존재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 부과한다 그래서 경제 살아나는 거 아니고 세금 올라간다 그래서 경제 살아나가는 건 아닌데 결국은 서민들 경제가 돌려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대책은 없지 않느냐라는 공격 포인트도 있죠, 야당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쪼개서 본다면 일견 차 교수님 말씀이 또 이렇게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부동산 문제가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국민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포함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느끼고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생의 어려움이 함께 이렇게 이 인화성 물질로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교수님이 표현하실 때 저 사람들은 잘해도 돼라는 그런 느낌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내 삶이 힘든데 당장 내 삶이 힘들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조금씩 저축을 해서 돈을 저축을 하면 이 돈을 어떻게 불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저 서민들이 은행에 지금 당장 뭐 저금을 한다 그래서 그 돈이 불어납니까?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네. 지금 민생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을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집이 없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는 어떤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내가 단돈 얼마라도 이제 돈을 모았을 때 이 돈을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서민들한테는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 내가 그 조금만 뭐 집이라도 하나 더 이렇게 내가 가지게 되면 이 돈이 어떻게 불려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죄악시하게 만든다면 그 서민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왜 내가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돼? 이것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특히 기재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공방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워낙 이게 급한 불이었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는 여당과 정부 안대로 갈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보다는 높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뭐 논란은 뭐 이건 한두 끝도 없는 거 밤새 논란 해봐야 뭐 끝나지 않는 얘기고요. 종부세는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블랙홀이 될 게 좀 더 있습니다. 아까 얘기 이제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해보죠. 야당이 이제 심재철 의원이 제기했던 그 청와대 업무 추진비 문제 계속 제기할까요? 아니면 대충 이러다가 이번 국감을 정점으로 해서 좀 이렇게 빠지는 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욱 교수님 그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근데 뭐 저는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해봤자 계속 얘기해봤자 그 이상 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역으로 청와대가 상당히 발빠르게 다 공개를 하고 조건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개진을 하게 되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왜 이걸 계속 개진하지? 도덕적 문제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전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캐낼 게 있을까? 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자유한국당이 접고 말씀하신 아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그냥 작정한 곳에서 공격을 제대로 해서 야물지게 좀 공격하는 좀 국감이 되게 하자라는 식으로 예를 들면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런 생각이 보시는군요. 듭니다. 네. 예, 아주 뭐 경험이 있으시니까 역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이 삼각김밥 문제로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거의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만 좀 짚고 가 보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조 대목을 계속 그 미련을 못 버렸던 것 같아요. 청와대가 호텔에 가서 밥 먹은 거, 뭐 좀 와인바 가서 술 마신 거 이런 거를 저렇게 도덕적 문제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와인바가 아니라 24시간 편의점 가서 삼각 김밥 사 먹었으면 문제 없지 않느냐. 저 대목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저거 합리적인 지적입니까? 국민들이 시각에서 봤을 때? 아니 일단 좀 역풍을 맞았죠. 실제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 발언을 했을 때 사실은 편의점에서 밥을 꼭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일을 밤늦게까지 했으면 제대로 밥을 먹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밥을 얼마를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아니 칼국수 안 먹어도 됩니다. 뭐 더 많은 걸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게 문제가 초점은 아니라는 거죠. 초점은 그렇게 초점을 했다가 이제 역풍을 맞은 것이고 결국은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도 사실은 룰을 지켜야 되는 곳이다. 근데 그 룰이 있다면 그 룰에 대해서 사실 해명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 룰을 어겼을 때 그 어긴 것을 억지로 좀 해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늪으로 서로 빠져든 것인데 저는 아까 그 교수님이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걸 이렇게 덮어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순서상 사실은 정부가 먼저 사실 이건 손을 내밀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퇴로가 없어요. 심재철 의원한테는. 그렇죠. 왜냐하면 고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재부에서 고발을 하고 또 그 13명의 그 청와대에서 왜 그 회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고발을 다 하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고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먼저 내가 이거 잘못 빼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늘 생각이 악수로 끝날 걸 멱살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분이 영화 대사처럼 명분이 없다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앞으로 막 크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뭐
지금 야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어찌됐든 밀고 늘어져야 업무 추진비와 관련한 것이 뭐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그럼 공개하자라는 식으로 그렇죠. 뭐 그거라도 어쨌든 여야가 교훈을 삼아서 남게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고발 논쟁은 사실은 서로 아까 타협이 아니라 서로 사실 덮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아니냐. 혹시 차 교수님이 그냥 가셔서 당신들 기재부는 고발 취하하고 당신은 다운로드 받은 거 다 반납하고 그렇게 합의하시오 이러면 안 돼요?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 아닌가요? 저는 사실 여러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군요. 크게 이렇게 뭡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매일 이렇게 큰 뉴스로 다뤄질 사안일까? 라는 생각을 확인이 된 이상.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 폭로했던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장 또는 상임위장에서 조목조목 따져야 돼요. 할 말이지. 할만해요. 그러나 뭐 당 차원에서 뭐 들고 예. 나와서 크게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그 재정 운영과 관련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100만 건 넘는 다운을 받았을 때 아마 이 일각에서는 아마 이 야당 일각에서 특히 기대는 좀 했을 거예요. 뭔가 제대로 된 건수를 하나 잡았겠구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만한 정말 부적절한 사용처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은근한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예산이 45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 막대한 그 예산을 큰 덩치에서 하는데 예산을 원하면 그렇죠. 또 아주 구조적인 집행의 문제 이런 것도 큰 건수 내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야기 정도는 잽을 드디어 날리구나. 그 본격적인 아마 피니시볼로 한 방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잽만 낸다는 거죠. 그렇죠. 잽만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액수 보니까 뭐 6만 원, 4만 원, 그 지금 450조의 거대한 예산에 물론 그러한 것도 다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내로남불성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잠펀치죠.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특히 부의장을 지난 5선의 갈록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이거 몇 천억짜리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억, 1000억 단위로 이렇게 완전히 잘못 썼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동료 의원들도 그걸 기대를 했을 거예요. 처음은 지금 시작이구나. 곧 본론이 나올 거야 생각했는데 계속 서로만 계속 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조금 서포트하는 분위기가 싹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압수수색 때 자신이 갖고 있던 그걸 다 지금 검찰에 갖고 갔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여다볼 방법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쟁은 저는 별로 기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상황도 많이 지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아시니까 좀 양측이 너무 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슨 해킹이라 가지고 검찰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고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국회의원한테 그러는 것도 너무 과하고 야당도 이게 무슨 마치 엄청난 거 가진 것처럼 이러다가 뻥카만 날리고 이러는 거 너무 과하고 이제 그만하고 적당히 합의해서 좀 이제 정말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 해라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되겠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정부와 여당, 야당에 다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유은혜 장관 좀 계속 곤란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많이 해보죠. 네, 윤회 장관이 교육 정책은 어디가 좀 핵심 포인트입니까? 교육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윤회 장관이 아마도 교육부와 상의 없이 사실은 그러니까 상의라는 게 어차피 장관으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걸 좀 바꿔라. 업무 파악이 다 되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지금 답을 내놓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전언이 들립니다. 영어 교육 영어 교육 문제 그걸 포함을 해서 사실은 그게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숙려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 이 몇 가지 교육 문제야말로 사실은 첨예하게 이익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갈리고 있으므로 숙려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현 정부가 숙려제도로 굉장히 독려를 했고 김상곤 장관이 그것을 도입을 해서 이미 위원회까지 구성이 됐는데 그것을 그냥 일순간에 그냥 덮어버리면서 우리 이게 그냥 교육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유은혜 장관으로 하여금 무슨 선물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워낙에 교육 철학에 대한 문제 비전이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이렇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올 것 같다. 국정감사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점에서 또다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다음번 어떤 뭐 수능에 대한 문제도 뭐 객관성을 띈 어떤 뭐 학적부 문제로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촘촘히 준비하지 않다가는 야당의 사실은 공세를 어떻게 방어할 건가. 이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야당이 질의하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할 내용이에요. 김 교수님은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교수직을 하고 계시니까 유은혜 장관이 정치인이라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저런 중요한 문제들을 덜커덕 부처와 상의 없이 장관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까요? 유은혜 장관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유은혜 장관은 두 가지 큰 틀을 구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가교육위원회랑 미래교육위원회라고 하는 큰 틀을 통해서 그 교육 거버넌스랑 사회적 합의를 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새롭게 좀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그 큰 두 개의 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가되 당장 학부모나 대상자분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영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좀 유연성 있게 허용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교육 전문가가 교육 문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워낙 다양한 분야들과 융합하고 접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되게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미래학자들, 미래 전문가들과 교육 그다음에 뭐 인문학과 이공계 결합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합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 5년 내에 AI 교사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교실에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교육은 아주 발빠르게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빠르게 변화할 거다. 그런 빠른 변화들을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들은 핀란드와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모델하고요. 미래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수요랑 절실한 공급에 대한 교육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교육 전문가보다는 정치인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뭐 정치인 하는 건 방법 중에 저는 갖고 하나죠. 있고요. 단 말씀하신 대로 소위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이 사전에 좀 그런 조율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작은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작은 잘못들도 더 크게 보셨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본인이 좀 잘 추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제 유은혜 장관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국정감사에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차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를 제일 증인이나 혹시 참고인 중에 이렇게 또 관심 가는 사람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와 혹시 있나요? 누구? 뭐 오늘인가요? 오늘 카카오 김범숙 이사회 의장 오늘 뭐 나온다고 그러는데. 카카오 택시 시끄러우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그 포탈의 그 댓글 조작 관련돼서 아마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 아직도 안 끝났군요.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포탈 완전히 앞에 그 첫 프론트 페이지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지금 매일 접하는 이 포탈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이 지금 또 이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어요. 그렇군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 나오고요. 선동열 감독 나옵니다. 백종원 씨도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골목시장 상권 뭐 참고인으로 나온다랍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곧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에 초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교황한테 전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바티칸,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특히 바티칸 방문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초청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교황 면담을 먼저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교황청에 알리겠다라는 김희중 대주교의 말에 당시 김 위원장이 허리까지 숙이며 꼭 전해달라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91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 교황 초청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종교 관련 북한 내부 동요를 우려해 중도 포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교황 초청은 내부 단속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큰 교황 방문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내보이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나라 안팎의 중요한 이슈 따라가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지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보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유럽도 가십니다. 네. 딴 거는 뭐 순방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나 보다 뭐 또 그러실 텐데 교황 카드는 이거 신의 한 수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17일 날 오후 6시경에 그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에 지금 참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8일 날 오전에는 이제 교황과 이제 대담을 나누는데 잠깐만요. 김 변호사님. 여기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세례명이 티오데모이고요. 그렇게 어려워요. 티오데모. 네, 이게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김 여사의 세례명은 골룸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의 뜻하는 그런 세례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두 분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분들이 그리고 미사에 참석하시는 거는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문제는 여기 교황하고의 이 면담 시간이 굉장히 길다며요. 예정된 게.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그 교황의 북한 방문이 혹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러 간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금 청와대가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2000년도에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권유를 받아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교황을 초청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초청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때 그 무산된 이유가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북한이 교황을 초청을 하려면 북한이 카톨릭에 대한 이 박해를 없앤다고 정치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김정일 위원장이 못 받았죠. 그렇죠. 근데 2015년도경에 인권 단체들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보고서를 보면요, 뭐 중국이나 사우디,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동등하게 북한이 어떤 종교 탄압 국가로 그렇게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심한 그런 탄압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4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뭐 카톨릭 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최소한 10%가 지금 노동 교화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지금 추정하는 보고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로 가톨릭을 탄압하는 나라의 교황이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이제 이런 내부 반대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여전히 반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 보면 우리가 행간을 잘 봐야 돼요. 2008년도가 됐든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이 청와대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들었다.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면담 일정을 잡았다라는 걸로 보면 행간만 놓고 보면 이번에는 왠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교황청 간에 뭔가 사전 조율이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있죠.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김희중 대주교가 이번에 백두산 천지에 같이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대주교가 이렇게 북한이 남북 그 평화 교류에 힘쓰고 있는 거 이제 이거에 관해서 교황청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꼭 좀 전달해 달라.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허리까지 숙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전부 봐서는 일단 김희중 대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사전 조율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약속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추측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매 눈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말만 오가는 게 아니라 뭔가 뒤에 있다. 구체적인 이 오고 간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자체가 이제 본인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는 유난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총합을 해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는 정말 좀 역사적인 그런 방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 시점이 그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과 이제 또 이렇게
맞물리면서 예. 더욱 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교황 방북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그 이후가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된 서울 답방하고도 맞물려 있고 네. 뭔가 흥미진진합니다. 그렇게만 네. 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잘 굴러가는 건데 네. 한번 좀 봅시다. 좀 이렇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예,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예, 기대가 많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의 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교황청 방문 좋습니다. 예. 자, 이제 국내로 좀 한번 좀 와보죠. 그 전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풍동 달린 스리랑카인.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법적으로 중과실이라고 예, 중실화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중실화. 예, 실화죄 중에서도 조금 굉장히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할 경우에 우리가 중실화죄라고 칭하고 법정형은 얼마나 크면은 중실화예요? 그게 네. 피해 액으로 기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이제 행위 태양을 좀 살펴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풍등을 날린 지역이 이제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도 이제 나름대로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잔디밭에 떨어져서 연기가 조금 나는 거를 보았는데 네. 그 시점에서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네. 부분까지 이제 총합해서 이거는 이제 아마 그냥 실화죄보다는 좀 더 과실이 무겁다라고 해서 중실화죄를 적용한 것이고요. 예. 법정형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실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뭐 여러 번 반복된다거나 아니면은 네. 특별히 그런 실화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해태해서 이렇게 결국은 불이 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될 죄를 굳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예.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고 노동자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잘 몰라서 그리고 또 굉장히 당황해서 혹은 이제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거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까봐 네.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총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총합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 조금 그러니까 가혹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게 아니라 반려가 됐어요.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어쨌든 재신청한다는 뜻입니까? 기각이라는 건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는 거고요. 예. 근데 반려는 이제 검찰 쪽에서 이거는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의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고 사실은 그 1,000원짜리 풍등이 43억 원 정도의 그런 큰 피해를 발생한 것이 굉장히 황당하지만 사실 이렇게 황당하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이제 그런 관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하지 못한 사실 우리나라 당국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송유관 공사 측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화재 원인만 놓고 보면 어이없고 황당한데 그 책임 수재를 놓고 법적 영역으로 오면은 의외로 따져볼 만한 복잡한 사연들이 많아요. 지금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내 뉴스 중에 가짜뉴스 방지법 국회에서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가짜뉴스 방지법을 의외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하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요. 민주당에서는 하자는 거고 가짜뉴스는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쁜 거를 방지하자는 법에 대해서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이 묘한 상황. 어떻게 해석하세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가짜 뉴스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정의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뭐냐부터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떠올려 보면요,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학살을 했다 이런 부분도
한동안은 가짜뉴스로 취급되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예, 우리 어렸을 땐 그거를 방송에서 유언비어라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MB의 BBK 의혹이라든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부분도 한동안은 가짜뉴스 취급을 받던 것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진실이더라. 이렇게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라는 것은 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진실의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른 잘못된 지식으로 이렇게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정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탄압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전에 역사적으로는 그런 이제 뉴스 진실을 밝히는 어떤 뉴스들을 파헤쳐서 가짜 뉴스로 취급되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싸워서 결국 승리를 거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가짜 뉴스를 굉장히 좀 엄격히 단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가짜 뉴스의 어떤 정의 이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국민들의 표현의 권리가 많이 탄압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김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논리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여야가 지금.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는 본인들이 SNS를 통해서 막 주장하고 의혹 제기하고 했던 문제들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전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공수가 바뀌어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입장은 자기네들 목소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른바 극우 보수 언론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떠드는 얘기들은 뉴스라고 그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또 가짜 뉴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유튜브 수요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뉴스보다도 이 유튜브에 의존해서 소식을 듣는 그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막 문재인 침해설, 뭐 쌀 200만 톤 퍼주기설이라든지 뭐 NLL 포기설,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건 명확하게 팩트가 의도적으로 잘못돼 있는 뉴스, 가짜 뉴스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유튜브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권 차원이나 혹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고 국민들에게 왜곡되어서 전파되고 있다. 이제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뭐 중앙선관위 등 공공기관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그 딱 판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확산을 할 경우에 이거를 이제 가짜 뉴스로 처단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법률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맹점은 뭐냐면은 뭐 성소수자라든지 난민 등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뉴스에 관하여 어떤 이런 공공기관이 허위 뉴스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도 좀 극히 드물다는 거.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법을 만들려고 굉장히 봤더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들려고 그러다 지금 뭐 브리핑도 취소하고 지금 뒤로 밀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호사로서 보셨을 때 여야가 합의가 가능해요? 이게 지금 합의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냥 순전히 법률적인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섣불리 규정할 경우 아주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 신중하게 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또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어떤 혐오적인 발언이나 혐오적인 뉴스 이 부분은 약간 좀 합의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지금도 먼저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먼저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차차 이제 범위를 조금 넓혀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다. 거기에서 틀린 말은 시장과 국민들의 민도에 의해서 자체 정화된다. 사실은 이게 이 자유 언론의 기칙이고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굉장히 이상주의긴 그렇죠. 이걸 어디까지 법으로 정할 건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좀 한번 좀 지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도 좀 잘 지켜보시다가 가짜 뉴스 방지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국민들한테 좀 법조인으로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풍등을 날린 장본인이 스리랑카 노동자가 아니라 만약에 미국인이었더라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까? 엉뚱하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잘못이야 했죠. 40억 넘게 피해가 발생했으니 중과실 범죄 맞습니다. 그렇담 모든 책임이 풍등 날린 그 스리랑카인 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CCTV 보니까 풍등 내려앉은 잔디밭에서 18분 동안이나 연기가 나는 거 찍혔던데 그거 모르고 있었다던 근무자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유소에 잔디를 깔았던 그 설계자들, 풍등 날리는 거 허용한 학교, 단돈 몇천 원에 풍등 파는 업체들, 너무나 많은 원인 제공자들 다 놔두고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만 구속한다? 이게 뭔가 과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중과실의 정도와 책임 범위, 그리고 미필적 고의의 정도, 이 모든 걸 공평하게 따지긴 했던 건가? 별의별 의문이 다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 없는 인종차별 의심까지 하게 되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경찰이. 구속 여부는 사법당국이 공평하게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본질과 핵심은 풍등이 아니고 방제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나, 이걸 가려내고 보완하는 거라 더 굳게 믿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